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한국 4.10 총선 투표가 끝났고 현재도 개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접전 지역의 경우에는 승패를 가늠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 출구 조사까지 감안해서 이 야당의 압승과 집권 여당의 참패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3년 이상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남은 기간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현재 개표 상황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지금 개표율이 지금 79.4%, 네, 상당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79.7%, 네. 전국 개표율 79.7% 지금 진행 중인데, 그래서 뭐 상당수 지역에서 당락이 결정이 됐는데, 그러나 접전이 펼쳐지는 지역은 아직도 경합 중이기 때문에 네. 더 상황을 두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일부 유동적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는 그런 그 의석수가 약간 변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까지의 그 의석수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55석, 네. 155석이고요. 국민의힘이 지역구 96석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155석, 국민의힘 96석,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미래 한석. 새로운 미래는 그 이낙연 전 총리가 이끄는 당이죠. 네. 새로운 미래 한석, 진보당 한석, 개혁신당은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이끄는 당 한석씩,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 이제 지역구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155석이니까 전체 지역구 의석수의 61%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이고, 네. 국민의힘 96석 37.8%를 이제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례대표가 있죠. 비례대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그 더민주연합, 또 국민의힘의 국민의미래,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이 있는데, 그 비례대표 같은 경우를 보면 이 국민의힘의 그 국민의 미래가 19석을 지금 가져가는 것으로 현재 돼 있고, 더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의 더민주연합이 비례 13석을 가져가고, 그리고 이 조국혁신당이 12석을 가져가는 이런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비례 2석을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례와 지역구를 다 합치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현재 168석이죠. 168석, 국민의힘이 115석, 115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3석, 무소속 기타가 2석, 이낙연 전 총리의 새로운 미래 1석, 이렇게 지금 의석이 이제 분포가 되는 건데, 이 중에 이제 몇 석은 아직도 좀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개표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는 또 막판에 가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이 169, 국민의힘 168, 국민의힘 115, 조국혁신당 12, 개혁신당 3, 무소속 2, 새로운 미래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변수는 늘 있습니다. 네, 변수는 있죠. 예. 그 한국 총선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큰 변수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네. 사전 투표와 관내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는 뭐 이거 미국에서도 하잖아요. 얼리 네. 보팅이죠. 얼리 보팅. 그 본 투표일 전에 할 수 있는 날짜, 편한 날짜에 미리 투표하는 거, 그게 사전 투표고, 관내 투표는 주소지 외에, 예전에는 반드시 주소지에서만 해야 됐는데 네. 주소지 외에 아무데나 투표소가 네. 설치된 곳이면 아무데나,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죠. 투표센터처럼. 투표센터처럼 아무데나 가서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이제 관내 투표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 투표와 관내 투표 두 개가 굉장한 변수가 된다. 즉 개표가 본 투표 그리고 관내 투표, 그러니까 오늘이 선거일이었으니까 오늘 투표한 사람들의 투표부터 개표가 들어가고, 또 관내 투표, 자기 주소지에서 정확하게 투표한 사람들 관내 투표부터 우선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투표, 관내 투표가 먼저 뚜껑이 열리기 때문에 그것부터 이제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표가 진행되면서 사전 투표와 관내 투표가
합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출구조사에서는 완전히 그 국민의힘이 망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압승이었는데 거의 200석이 넘는 것으로 나왔는데 개표 시작하고 나서 초반에 국민의힘이 상당히 강세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출구조사가 잘못됐나 싶었는데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본투표와 관내 투표만 할 때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선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전 투표와 관내 투표 결과가 합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해서 결국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앞서가는 것으로 나왔는데 출구조사와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출구조사보다는 민주당 의석수가 좀 줄었고요. 예. 국민의힘 의석수가 좀 늘어났어요. 근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보면 출구조사랑 비슷하게 수렴하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나타나는 그 결과만 놓고 보면 출구조사보다는 국민의힘이 선전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좀 덜 가져가는 이런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사실 말씀대로 뭐 사실 출구 조사에서도 이게 뭐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레인지가 있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이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레인지를 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차범위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제외 국민의 투표는 사전 투표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네. 자, 이 정도면은 야당의 압승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야당의 압승이라고 할 수 있죠. 어찌됐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69석, 조국혁신당도 야당이잖아요. 그렇죠. 12석이니까 합치면 181석이잖아요. 그 뭐 두 당이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진보적으로 보면 조국혁신당이 훨씬 더 진보적입니다. 네. 진보적이고 훨씬 더 좌쪽에 있고 그보다 좀 오른쪽에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이고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3석인데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같이 움직일 거라고 보기 좀 어렵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잡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개혁신당 3석은 좀 양쪽 중간에 걸쳐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114석에 무소속 한 2석까지 해도 115석이 한 116석, 117석 정도니까 이 정도면 사실 뭐 야당의 압승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 LA 시간 새벽 2시에 출구조사 발표할 때는 그렇죠. 이것보다 훨씬 압승이었어요. 맞죠. 그때는 그 민주당만으로도 거의 190석 그리고 조국혁신당까지 합치면 200석이 넘는 개헌선을 돌파하고 대통령 거부권까지 완전히 뺏어가는 이제 그런 결과로 보였기 때문에 엄청난 압승이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구조사랑 비교하니까 왠지 국민의힘이 잘한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이 좀 못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지난번 선거와 비교해야 되잖아요. 지금이 요번에 한 것이 22대 총선이었고 그렇죠. 지난번이 21대 총선 2020년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그때는 민주당이 지역구 163석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지역구 84석이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95석이니까 그때보다 11석이나 더 많이 얻었어요. 정의당 1석. 정의당은 이제 1석도 못 얻었죠. 네. 정의당은 거의 당으로서의 이제 운명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요. 무소속이 5석. 그리고 미래한국당이 비례 19석. 그러니까 비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19석 가져갔고 더불어시민당 비례 17석, 정의당 비례 5석, 뭐 국민의당 비례 3석, 열린민주당 비례 3석. 그래서 다 합치니까 전체 의석이 민주당이 180석, 미래통합당이 103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103석인데 지금 현재 나온 것만 보면 국민의힘이 116에서 한 117 정도. 그러니까 103석에서 이번에 한 14석 정도 더 가져가는 셈이죠. 그러니까 지난번과 비교하면 국민의힘이 선전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한국 정치도 어찌됐건 거의 양당제잖아요. 그렇죠. 군소정당들이 있지만 거의 양당제인데 그렇게 보면 절반 이상을 얻어야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거랑 비교하면 분명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럽겠지만 그러나 사실 선거 뭐랄까 여러 가지 이 변수라든가 그런 요인이라든가 환경 등을 감안한다면 뭐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그래도 최악은 면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도 물론
많은 의석을 얻었는데 워낙에 출구조사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출구조사 보고 흥분했던 것에 비하면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좀 여러 가지로 바라볼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방금 좀 봤더니 이 아까 정의당이 지금 뭐 당을 명분을 유지할 수 있는가? 지금 녹색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지금 3위입니다. 그렇죠. 경기 고양시 갑에서 18.55%.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당선이 좀 불확실할 것 같다. 정의당은 이제 사실상 이제 끝난 것 같다는 당으로서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야당의 압승이라고 볼 수 있는 이번 총선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여당의 회초리를 한국 국민들이 여당의 회초리를 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정부 여당 쪽에서는 이제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 야당이 180석이 나왔고 사사건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야당을 심판해 달라. 또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다 보니까 범죄자가 저렇게 야당을 좌지우지하면서 자기 사리사욕 채우기에 급급하다. 야당을 심판해달라. 이재명을 심판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심판해달라고 국민들에게 이제 호소하는 대결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결과를 놓고 보면 국민들은 대통령을 심판하는 쪽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스타일, 뭐 정부 여당이 소수파잖아요. 굉장한 소수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정당인 거대 일당이었던 그 야당과 만나지 않고 계속 야당 대표를 인정하지 않고 이제 폭주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심판을 했고, 또 하나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죠. 윤석열 대통령 특징이 그냥 기자회견을 생략하고 그렇죠. 어쩌다 뭐 기자들을 만나도 일방적인 발표만 하고 기자들과 어떤 질의응답이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발표하고 그냥 가버리는 이제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기자회견을 안 한다는 건 결국 국민과의 소통도 하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부 여당을 심판했고 특히나 용산을 심판한 게 아닌가, 대통령실을 심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했다는 그런 평가가 지금 한국에서 언론들도 대부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사실 그 이번에 일각에서는 워낙에 윤석열 대통령 인기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심판의 좀 뭐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에 개헌선이 좀 돌파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야당만으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범야권만으로도 200석이 넘는 그 개헌선을 확보할 수 있고 또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20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 물론 개표가 100% 완료된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200석을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야당 쪽에. 그 얘기는 결국 개헌선까지는 야당에 주지 않는 것으로 국민들이 좀 균형을 잡아뒀다. 여야 사이에. 너무 야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좀 아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대통령 거부권까지 야당이 뺏어가는 거. 그것도 좀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 거부권은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 정도 선에서 어떤 균형을 맞춰주지 않았나. 그게 한국 국민들의 생각이 아닐까. 대통령에게 회초리는 들었지만 그래도 야당이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하게 아마 그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번 총선 이후의 분위기도 좀 궁금한데요. 그렇죠. 그게 사실 중요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 여권이 이제 과연 달라질 수 있느냐. 지금까지 보면 국민의힘이 거의 대통령에게 끌려다니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그 뭐 국민의힘의 그런 부분이 과연 여당 정부 여당과 또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 좀 더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냐. 대통령도 헌법기관이고 사실 국회의원들도 헌법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서로가 협력은 하되 정부 여당이니까 협력은 하되 또 견제할 건 견제하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을 여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 선거 전에 좀 여당과 용산 대통령실이 좀 이 관계가 미묘했단 말이죠. 미묘했죠. 사실은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그 여당에 그렇게까지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뭐 여당의 대표까지도 사실은 대통령의 의중대로 마음대로 이 선임을 하고 또 총선 공천권까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강한 영향력 안에 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다음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다음 총선은 다음 이제 차기 리더십에 의해서 치러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과연
총선 이후로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게 끌려다닐 것인가 그 부분. 더군다나 대통령이 지금 인기가 없잖아요. 네. 거의 최악인 상황이니까 네.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에는 반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서 거의 맴돌았어요. 40%까지 오르지도 못했고 부정적 평가가 60몇 %가 계속 나오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지난번보다 오히려 덜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인 야당이었다면 200석 이상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역시 이재명 당대표의 부정적 이미지가 상당히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돌풍을 일으킨 것도 이재명이 있는 당을 차마 못 찍어주겠다는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을 찍어줬다고 네. 볼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야당도 이제 선거 끝나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재판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야당도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최종 결과는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나올 것입니다. 네, 조금 더 시간이 있는 게 이제 오전 10시죠. LA 시간으로. 그쯤 이제 발표가 된다고 네, 하니까 발표된다고 한번 하죠.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 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한국 방송사들이 준비한 총선 개표 방송이 이 신선하고 흥미로운 시도라는 외신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소매 절도가 심각하다는 것은 많은 주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텐데요. 이 소매 절도 범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두 가지 접근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경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뭐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한국 방송사들 개표 방송이 한창입니다. 아우 굉장히 화려하고 지금 정보들이 쏟아지는데 저희만 보는 게 아니죠? 네, 확실히 미국 개표 방송들과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 TV 방송사들도 물론 여러 테크놀로지 잘 이용해서 개표 방송하는데요. 근데 이 한국 주요 방송사들은 그런 최첨단 테크놀로지에 더해서 뭔가 애니메이션, 뭐 게임 이런 느낌의 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은 신선한 그래픽들이 눈길을 더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그 후보들 얼굴을 합성시켜서 후보들이 보니까 트램플린 위에서 점프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스케이트도 타고 슈퍼히어로처럼 도심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런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니 아까도 봤는데 그 천국의 계단을 패러디하면서 국회의 계단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네. 네, 이런 한국의 개표 방송을 외국에서 보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게 바라보나 봐요. 그런 듯합니다. 네. 이번 한국 개표 방송과 관련해서 영국 BBC 방송이 조명했는데요. BBC는 어제 관련 기사를 실은 데 이어서 오늘 기사를 또 업데이트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러합니다. Is this K-drama? No, it's South Korea's election night. 이건 K-드라마인가? 아니다. 한국 선거의 밤이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네. 야, 이 제목만 봐도 이 한국 개표 방송이 외국인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갔는지 대충 감이 오는데 이 BBC는 어떤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네, BBC는 개표 방송에 앞서 실은 기사에서 한국 주요 방송사들이 총선 개표 방송에서 대중문화, 또 인공지능 AI 그리고 그래픽을 활용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목에서 왜 K-드라마가 아니다라고 했는지 설명을 했는데요. 이 SBS 개표 방송이 그 2003년 처음 방영돼 큰 인기를 끈 드라마 방금 말씀하신 네. 천국의 계단 이걸 패러디한 장면을 내보냈던 것 전했고요. 또 이어서는 헐리우드의 영화도 모방한 장면 개표 방송에서 내보낸다고 했는데요. 바로 그 탐 크루즈 주연 영화죠. 이 미션 임파서블을 모방한 장면이었습니다. 아까 열차 타고 그 헬기에서 떨어지는 게 그 네네, 장면이었군요. 맞아요. 네. BBC는 또 KBS의 개표 방송도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점을 전했습니까? 네, KBS가 개표 방송에서 AI로 구현한 후보들의 아바타가 랩 배틀을 하는 그런 코너를 준비했다는 거 BBC 방송은 주목했습니다.
지적했습니다. 네. 이들 아바타는요 공약 정책을 개사한 그런 음원으로 노래와 춤을 뽐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같은 한국의 개표 방송이 뭐 하루 이틀 준비한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BBC는 SBS 개표 방송이 1년 동안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죠. 올림픽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라는 한 방송 기획자의 그런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BBC가 여기에 더 나아가서 방송사들의 이런 시도에 대해서 밝음도 있고 어둠도 있다 뭐 이렇게 또 분석을 했네요. 네, 일단 긍정적인 점은요. 예. 지루하지 않게 지인, 네. 가족 간 대화를 자극해서 일부 예. 젊은 유권자들의 그런 눈을 사로잡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밈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 덕분에 정치인들의 다소 권위주의적 이미지가 더 접근하기 쉬워지면서 네.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젊은층 반응을 BBC는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두가 만족하는 건 아니라는 그런 반응도 함께 전했는데요. 네. 고령층에선 시끄럽고 산만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모든 유권자가 방송사들의 이 참신한 네. 개표 방송에 만족한 건 아니라는 네, 설명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일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소개됐습니다. 일각에선 AI 그래픽 등을 동원한 이 개표 방송이 시청률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경제 문제 또 고령화 그리고 생활비 상승 이런 선거 쟁점들의 중요성이 좀 간과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뭐 SBS가 처음에 시작을 했나요? 이렇게 화려하게 한 게 몇 년 전부터 저렇게 화려하게 하는데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요 정말 재밌었어요. 맞아요. 대선 네. 때는 후보가 몇 명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픽으로 만들기가 더 수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저도 정말 재미있게 봤고요. 야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뭐 했었거든요. 오늘도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뭐 미션 임파서블이 나오고 네. 네, 아까 국회 계단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소매절도에 관한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한데 이런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방안들에 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요. 네, 다른 손님 또 직원들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그 강절도단의 영상. 그렇죠. 그리고 마켓, 드럭스토어에 가보면 생필품이 자물쇠가 걸린 유리 진열대 안에 넣어져서 판매되는 그런 모습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쉽게 볼 수 맞아요. 있죠. 이는 결국 올해 캘리포니아주 최우선 정치 아젠다로 떠올랐고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심에는 프로포지션 47이 자리하고 있다고 많이들 말하시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2014년에 승인된 프로포지션 47, 절도 피해 금액이 $950 이하라면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포지션 47을 개정해야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개정하지 않고도 다른 새 법안을 통해 이게 대응이 가능한지 여러 방안들 중에서도 두 가지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프로포지션 47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네, 대형 소매 업체가 자금을 지원한 이니셔티브 지지자들은요. 네. 재범을 저지른 경우엔 보다 엄격한 형사 처벌을 꼭 해야 하고 네. 또 마약을 하는 경우에도 법원 명령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이런 내용이 유권자들 손에 직접 결정될 수 있도록 발의안을 마련하는데요. 네. 그를 위해 필요한 서명을 이달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의안은 이른바 노숙자 마약 절도 감소법으로 불립니다. 누군가 소매점에서 절도를 3차례 저지르는 경우에 중범형이 적용되고요. 또 여러 차례 절도를 통해서 훔친 물건의 가치를 다 합산시켜서 최소 $950에 달하는 경우 예. 검찰은 중범으로 기소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그리고 단순 약물 소지 혐의라 하더라도 3차례 기소될 경우엔 약물 치료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LA 카운티나 이런 곳곳에서 지금 좀 그 범죄자들에게 좀 이 여유를 주는 그런 처벌을 해서 굉장히 뭐 범죄율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프로포지션 47을 개정하지 않고 새로운 법안을 통해서 소매절도에 대응하려는 방안은 뭡니까? 네, 로버트 리버스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장은 어제 절도를 막기 위한 법안 패키지에 힘을 실었는데요. 네. 특정 가게들에서 자꾸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허용하고요. 역시 검찰이 절도 가치를 합산해서 형사처벌 정도를 결정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리버스 의장은 프로포지션 47을 변경하는 제안에 대해선 일축하고 소매 범죄나 절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다 투표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프로포지션 47 개정을 원하는 측은 다른 입장인데요. 네, 더 이상 이런 문제를 주의회에 맡길 수만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매협회 레이첼 미슐랭 회장은 캘리포니아는 매우 정치적인 주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주민 발의안이든 입법 패키지든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이를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이곳에선 $700만 이상을 모금했는데요. 네. 타겟, 월마트, 세븐일레븐, 홈디포 이런 소매 업체들에서 자금을 많이 지원했고요. 그리고 검찰과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최근엔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가 됐건 이 캘리포니아주 소매 절도, 범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는 모습이고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박형경 기자가 전해주신 대로 지금 총선 개표 진행 중인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차이가 169대 114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개표율은 84.43%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형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은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워싱턴은 CNN 등 주류 언론들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지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국빈 방문 중인데 이 두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 뉴스에 한국과 북한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미 배경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예, 워싱턴 다녀가고 계신 줄 알겠지만 아시아 하면 워싱턴에서는 일본이에요. 벚꽃이잖아요. 지금 벚꽃 끝물 가고 있는데 이때에 일본 총리가 그 국빈 방문을 한 거예요.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한국 선거에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아요, 관심. 그런데 사실 지금 워싱턴에서 이렇게 안에 깊숙이 인볼브돼서 보면은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 관련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관심 갖고 놓치지 말아야 될 걸 가지고 우리도 이걸 해야 되겠는데, 네. 나는 이렇게 좀 보일 정도로 중국이 커지니까 미국은 중국에 대응해서 뭘 하려니까 미국이 힘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그다음에 중동에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정신없는데 중국이 자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끼어들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되니까 아시아 쪽에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중국 때문에. 그리고 뭐 대만 중국이 위협하고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당연히 아시아 중심으로 정책을 한다고 나선 바이든 정부가 핵심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미국의 군사 관계가 제일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까지 일본과 한국, 한미일, 한국과 미국, 일본과 미국은 문제없이 뭔가 제대로 속도 있게 나가지만은 한미일 할 때는 한국과 일본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한국의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가지고서 발동이 걸려서 제대로 된 이거를 합의한 게 작년도 한국 대통령의 워싱턴의 국빈 방문입니다. 미국이 초청해서, 왜냐하면 미국의 목표는 군사적으로 특히 정보, 공유, 공조 체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이 과거 정리 없이 더구나 군사적으로 정보 분야에서 공조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미국과 일본 관계 밑에 한국이 속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되는 거죠. 저는 미주 한인뿐만 아니라 한국도 정확하게 보면은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있는데 이거를 작년도 여름에 일본, 미국, 한국 세 나라 대통령이 워싱턴에 와가지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이걸 합의를 봤어요. 이거를 이번에 온 거는 아시아는 일본 니네가 주도해, 미국이 해줄 테니까. 그래서 일본 총리를 데려다가
거기에 도장을 찍어주는 국빈 방문이다. 그리고서요 9일인가 내일인가 모레는요 또 여기에 누가 모이나 하면 필리핀 대통령이 끼어듭니다. 뭐는 일본은 다 하잖아요. 일본, 필리핀, 미국 때도 일본이 들어가고 한국, 미국, 일본 때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어커스라는 호주, 미국, 영국 하는데도 일본이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이제는 한미 관계가 한미일에서 대등한 게 아니라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이런 포지셔닝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일만에 좀 불안감이 주는 거죠. 기시다 총리의 워싱턴 방문 배경은 오랫동안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때서부터 계획했던 그 한미일 군사 정보 동맹 수준의 관계를 만드는 거의 마침표가 되는 그런 방문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기시다 총리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그 입장이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기시다가 미국으로 국빈 방문하는 거에는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어떤 이렇게 꼭 집어낼 수는 말할 수는 없지만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일본도 내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11월 선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니야? 이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 트럼프가 들어오면 또 모처럼 이번 주에 워싱턴에 와서 일본과 미국 서로 뭐 만들어 놓는 것들이 제로로 돼가 아닌 건 뭐에 보듯이 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기 전문가들이 이번에 기시다가 워싱턴에 와 걸 가지고 트럼프가 들어오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건 트럼프한테는 없지만은 네. 트럼프한테도 이익이 돼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내용들을 겉에 놓고서 서로 합의할 거다. 그 중에서 군사 관계는 지금 왜냐하면 얼마 전에 트럼프도 미국이 여러 가지 전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네타냐후한테도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이런 발언이 나온 걸 볼 때는 네네. 미국이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이제는 동맹하고서 관계를 바이든 수준에서 하는 것 중에서 오늘 일본이랑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거는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시다도 일본 내에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민당 내에서 올 가을에 올해를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이런 그 위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 잘 아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총체적입니다. 그래서 경제, 군사, 기술 뭐 이런 모든 거를 가지고서 일본과 그래서 일본이 이번에 기시다 총리도 보따리를 갖고 왔죠. 만일에 트럼프가 오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다가 투자를 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노스캐롤라이나의 토요타 자동차가 전기차 공장을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중국이 너무 탄탄해하고 미국에 긴장을 주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 관계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게요. 네. 북한이 러시아로다가 쏠리기 시작하니까 일본은 불안해요. 미국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게 한미일 관계라든지 미국 전략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북한하고 외교를 하는데 그거를 한국이 안 하니까 한국이 왜 안 하는지 안 하니까 일본이 그거를 하려 그러는 거에 도장을 또 바이든한테 받습니다. 북한과 일본이 대화를 하려 그러는데 허락해 주쇼라는 아젠다가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한테 나와요. 아마 북한과 일본 관계가 이게 맺어져 가지고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기시다 후미오 총리 입장에서도 자기 자민당 내에서 자기 파와 아베 전 총리 파가 해산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보따리를 또 일본에 싸들고 가야 되는 입장에서 미국을 방문한 거일 수도 있고, 자 아시아 지역을 볼 때 미국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에는 한국 이슈가 전혀 아주 실종된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런 겁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은 한국 정부, 한국 권력의
외교 안보 방향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워싱턴에는 한국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거의 일치하게 되는 것처럼 보였죠. 미국 네. 전략에 한국이 쏙 들어갔다고 표현하면은 맞을 정도로 그냥 미국이 하는 대로 이렇게 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보이니까 이럴 때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과 일본 관계 해야만 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워싱턴을 방문하기 전에 기시다 총리가 동경에서 워싱턴 포스트지하고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랑 한미일 관계에서 같이 가려고 했던 거를 얘기한 거를 어길 사람은 아니다, 대통령.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안다. 이런 거에 발언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밑줄 치고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일본이 한일 관계에서 과거에 했던 일들을 어느 정도 과거를 인정하고 사죄하고서 이렇게 제대로 한일 관계가 되기 전에는 한국은 굉장히 또 일본이 커지면은 어려움을 겪을지 모른다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한국 국민들한테는. 네,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를 짚고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가니까, 그리고 한국이 중요하게 있어야만 한국으로서는 좋은데 네. 이게 한일 관계 때문에 그동안 잘 안 되고, 그래도 미국의 힘으로 될 때에 한국이 요구하면 일본이 과거를 정리할 기회가 있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한국 정부가 넘어갔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기시다 총리가요, 의회에서 연설을 한다고 해요. 그 일본 총리와 직접 대응을 했었던 그 김동석 대표께서 아픈 상처가 있다고 살짝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기시다 총리가 워싱턴에 와 있는 이번 주가 화가 나가지고 매일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네. 이게 2007년도에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 네. 위안부 결의안을 만들었잖아요. 이게요, 네. 여성 인권이슈 위안부라는 문제도 있지만은 예. 일본이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과거를 옳게 정리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이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럴 때에 그래서 아베가 총리하다가 2007년도에 위안부 결의안이 미국에서 법으로 만들어지니까 총리에서 아웃됐다가 2013년에 다시 총리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의회에서 이 위안부 결의안이라는 걸 무력화시키려고 아베가 2015년 5월에 거의 이때쯤입니다. 예. 그때 국빈 방문을 했어, 2015년에. 음. 그 국빈 방문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관련해가지고 일본이랑 그 관계를 맺어지니까 위안부 결의안이 좀 약화됐습니다. 네. 그 틈을 타가지고 아베가 총리가 의회에 와서 연설하는 건 의회에서 만들어낸 결의안을 좀 유약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어요. 그걸 막느라고서 진짜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네. 그래서 오바마 때 한미일 군사 동맹 이런 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서 일본이 그래도 과거에 대해서 이런 거를 할 가능성을 엿보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트럼프가 가고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니까 그때 오바마 때 전문가들이 다시 이 백악관에 들어와가지고서 국무부에 들어와가지고 한미일 군사 관계를 만드는데 한국 정부가 굉장히 빠르게 동의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이 위안부 결의안이라는 게 지나가가지고 되게 약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때 우리가 막아내던 위안부 결의안을 동포들이 해가지고 막아내던 일본이 진짜 우리랑 친구가 되려면 과거에 잘못했던 거를 용서해라, 용서를 받아라, 이렇게 미국의 힘이랑 결합됐던 게 이게 약화되니까 그 틈새에 들어와가지고서 일본이 이제 그 총리가 그 다음 후임하는 총리가 내일이죠. 내일 이 의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화나는 거죠. 그때 민주동포들이 그걸 막았었어요. 네. 그래서 못했습니다. 네네. 한미일 군사 그 정보 이런 걸요. 근데 이번에 와가지고 정상회담의 아젠다가 다 그거예요. 군사 동맹, 정보 공유, 방위 산업, 그래서 무기 개발,
그리고 무기 전 세계 배치 이거를 다 미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한다. 그러니까 그럼 한국은 한국은 우리한테 이미 동의했어. 이 얘기 해줄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 미국이 인권이나 평화 이런 이슈를 가지고서 제대로 관계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죠. 겉으로 보기에는 위안부 결의하니까 그냥 위안부 문제 막 그런 거 같았지만 네. 거기에 이어져서 가는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아젠다들, 정치적 아젠다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일본은 이거를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시다 총리의 워싱턴 방문은 우리 이걸 좀 아는 한인 동포들한테는 좀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럼 이에 대해서 김동석 대표께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너무나 큰 이렇게 그 일본, 미국의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무슨 북한이랑 뭐 직접 하는 그런 아젠다가 아니라 미국의 동포들은 이렇게 세컨핸드로 미국의 이견 없이 우리 말에 동의해주는 인권 문제 같은 것들을 가지고서 정확하게 만들어내면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 너무나 먼 가능성이 크게 있지 않은 걸 가지고 너무 의회의 한반도 평화법안 같은 것들은 반대하는 사람들 세력만 키워가는 측면이 있으니까 네. 위안부의 여성 인권 문제가 가면 한국 이슈로다가 지금 이렇게 어필하기가 되게 어렵죠. 우리가 120일 결의안 커커스도 만들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워싱턴 일을 하려면 알아야 한다. 우리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네. 워싱턴의 지금 상황 그래서 의회가 미주 한인들한테 전격적으로 동의해 줄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알고 일을 시작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김동석 미국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였습니다.